면역요법의 발전,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면역요법도 대사처럼 암의 만병의 황제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2010년 이 책이 나올 즈음에는 레이드에 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캔버스가 5년 뒤에 이 책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는 면역요법과 스티븐 로젠버그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암, 특히 면역요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겨우 10년 사이에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면역계는 자기와 비자기 non-self를 구별하도록 이어져 있다. 즉 우리 자신의 건강한 세포들 사이에 숨어있는 치밀한 병원치와 외래물질을 인식하고 이 해로운 것들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도록 되어 있다. 면역요법은 감염이나 다른 조건과 싸우도록 면역기를 강화하는 요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암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문제는 암세포가 비정상적이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포라는 점이다. 암세포는 면역계, 특히 외래 세포를 죽이는 면역계의 암살자인 T세포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쪽으로 탁월하게 진화했다. 따라서 암 면역요법이 성공하려면 면역계의 암으로 변한 우리 자신의 세포를 인식하고 죽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면역계를 암과 싸우도록 만들고자 시도한 사람이 로젠버그가 처음은 아니다. 19세기 말에 하버드 출신의 외과의 윌리엄 콜리는 위중한 종양을 지닌 환자가 기적처럼 완치된 사례를 접했다. 수술에 감염의 결과처럼 보였다. 콜리는 다른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면역 반응이 촉발되기를 바라면서 세균을 접종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병기를 조사하겠다는 말과 동료 의사들은 화들짝 놀랐고 다른 이들이 콜리의 결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자 그의 개념은 외면당하고 엉터리라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로젠버그가 젊은 전공의 때 목격했던 것처럼 암이 저절로 완화되는 사례는 계속 나타났다. 게다가 아무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인체의 치유력을 감질나게 언뜻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었다.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가 않았다. 로젠버그는 이런저런 접근을 잇따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암 백신은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는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단백질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 인터루킨2를 붙들고 여러 해 동안 실험했다. 이 물질은 전이성 암의 동물 모형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과가 더 애매했다. 환자들은 거실에서 몇 주까지는 아니라도 며칠 보내야 했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에 린다 테일러라는 말기 흑색증 환자가 고용량의 인터루킨2 투여 만에 완화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전환점이었다. 면역계가 암과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량 인터루킨2는 흑색종과 공파세포 암에만, 게다가 이 두 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 10에서 20%에만 효과가 있는 듯했다. 정밀사격이 요구하는 문제는 산탄총을 쏘아대는 접근법이었다. 그래서 로젠버그는 T세포를 직접 다루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식별해서 공격하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 해에 걸쳐서 몇 번씩 시도한 끝에 로젠버그 연구진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기술을 채택해서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채취한 뒤에 환자의 종양을 표적으로 삼는 항문 수용체를 유전광학을 써서 덧붙이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제 T세포는 환자의 암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 키메라 항문 수용체 T세포라는 이름의 이 변형되는 T세포는 연구실에서 증식시켜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었다. 2010년 로젠버그 연구진은 전이성 소포 림프종 환자에게 키메라 항문 수용체 T세포를 투여해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화학요법을 비롯한 기존 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면역요법을 여러 차례 썼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환자였다. 그 뒤로 다른 연구진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고 드디어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처음으로 키메라 항문 수용체 T세포 기반 치료법 2가지를 승인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열었다 했네요. 면역요법 기반 약물 치료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러나 훌륭해 보이긴 하지만 키메라 항문 수용체 T세포 치료
는 비세포 림포종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이든 아무렴이든 간에 모든 세포는 CD19라는 단백질을 만들며 키미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서 B세포를 찾아내 죽인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다른 남들에서는 비슷한 표적을 찾아내지를 못했다. 사망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면 여러 암에 걸쳐서 더 폭넓게 성공을 거두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아주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이렇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앨리스는 거의 스티븐 로젠버그만큼 오랜 면역요법을 연구했다. 그는 평소에 T세포를 제어하고 T세포가 먹은 날 뛰어서 우리의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는 이른바 면역 관문을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숨는지를 알아냈다. 참고로 T세포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면역 관문은 막판에 T세포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 세포를 정말로 죽이기를 원해? 앨리스는 특정한 면역 관문, 특히 CTLA4라는 것을 차단한다면은 암세포의 가면을 사실상 벗길 수 있으며 그러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암에 걸린 생쥐에게 이 방법을 적용을 했다. 생쥐들은 모두 죽은 것을 발견했다. 결과가 너무 명백했기에 사실상 통계 분석할 필요조차 없었다. 2018년 앨리스는 일본 과학자 혼조 도스코와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혼조 PD-1이라는 좀 더 다른 면역 관문을 연구를 했다. 모든 노벨상이 인상적이지만 나는 이 수상이 특히 마음에 든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커터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2015년엔 전 흑색종 키트 루터로 치료했는데 또 내 아주 친한 친구이자 예전 동료의 목숨도 구했다. 그를 마이클이라고 하자 마이클은 겨우 40대에 처할 때 잘록 창자의 진단을 받았고 그가 수술하는 동안에 대기실 앉아서 초조한 심경으로 그냥 넘기고 있던 잡지의 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마이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친절하며 함께 일하던 시절에는 최악의 하루도 그의 명석함과 즐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병리검사에서 1차 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가까운 림포절의 암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가족과 친구 모두 기뻐했다. 그러나 몇 달 뒤에 마이크로암이 린치 증후군 이라는 유전성 비폴립 대장암 유전 질환의 결함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절망에 빠져들었다. 린치 증후군 환자는 대개 자신에게 그 병이 있음을 안다. 우선 우성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클은 이장되기에 자신에게 그런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린치 증후군을 규정하는 돌연변이를 지닌 사람은 마이클처럼 저발성 잘록창자암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걸릴 위험도 아주 컸다. 처음 잘록창자암에서 이렇게 마이클 자기 지역 최고의 췌장외과 의를 찾아가는데 최악의 이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래서 살날이 길어야 9에서 12개월이라 했다. 마이클 부부가 그 해의 첫 자녀 쌍둥이 딸을 막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린치 증후군의 흔한 불일치 복구 결함 을 지닌 환자들을 PD-1 표적으로 하는 약물인 키드루드로 치료한 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당시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 실렸다. 아주 막연하긴 했지만 적어도 마이클이 이 약물의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의료진은 그를 검사하기로 했고 검사 결과 실제로 마이클이 키드루드로 치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명이 났다. 그는 역시 임상시험에 참가했고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치료는 마이클에게 효과가 있었다. 그의 면역계는 종양을 공격의 시작을 거였고 몸에서 췌장암의 모든 징후를 제거했다. 그래야 현재 그는 두 번째 암에서 해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쌍둥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의 목숨을 살렸을 질병에서 살아남았기에 더 기쁘다. 지금 그는 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가 치료했거나 면역계가 암을 공격할 때 좀 의욕이 넘치는 바람에 췌장까지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인슐린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췌장을 잃었지만 목숨을 구했다. 따지고 보면은 괜찮은 거래 같다. 췌장을 없애고 췌장을 잃고 그래서 1형 당뇨가 되네요. 괜찮은 거래이다.
면역요법의 현재와 미래. 마이크론 운이 좋은 편이었다. 아직까지 극히 적은 비율의 환자만이 승인받은 여러 면역요법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현재 면역요법들은 치료법들과 결합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역요법이 더 폭넓게 하도록 면역세포가 단지 몇 가지 특정한 유형의 암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암들을 알아보고 주기적으로 도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자, 입양세포요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자의 종양 표면을 채취해서 자, 이런 분명히 비용이 많이 들며 많은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망이 밝다. 이렇게 면역기관 암치료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효과가 있을 때는 정말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이성암이 화학요법을 바꿔서 완화되는 사례는 드물지가 않다. 원인은 완화가 지속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암은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 그러나 면역요법에 반응해서 완전 완화 상태에 이른 환자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때가 많다. 이른바 면역요법의 완전 반응자 중에서 80에서 90%는 15년까지도 암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놀라운 일이다. 기존암 치료에서 대개 5년 되는 짧은 기간을 지켜보다가 체벌하지 않으면 이겼다고 선언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치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만 면역요법에 반응하는 환자들에게는 거의 암이 사라졌다고 가정해도 안전하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내 평생이 정글암과의 전쟁에서 진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다. 면역요법은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으며 도중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을 지점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은 살아남았다. 뜬금없는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뜬금없는 것이 아니면서 드러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헛수고이자 더 나아가 미친 지진장이 여겨지던 시절에도 꾸준히 연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덕분이다. 그래요. 덕분이다. 자, 이어서 최고의 무기 조기 발견. 우리는 항암 병기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는 아마 공격적인 조기 검진일 것이다. 아노빈드가 전공기 때 겪은 문제는 지금도 적용이 된다. 너무나 많은 암이 너무나 늦게 자라서 전이 일어난 뒤에 발견된다는 것이다. 암을 조기에 일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급증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초기 단계 암을 검출하는 일을 아직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그렇다. 수십 가지 암 중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검진 방법을 아직 가진 것은 5가지 뿐이다. 폐암, 유방암, 전립샘, 잔로, 대장, 자궁, 경부암 등등 있다. 거짓 양성 판정을 피하는 법은 의학이 전 특정한 검사에서 거짓 양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므로 대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의학 3.0이라는 안경을 쓴다면 상황을 다르게 본다. 이런 검사는 유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닌 거의 전부일 수가 있다. 모든 진단 검사가 그렇듯이 검사로 기존 증상을 발견할 능력을 가리키는 민감도와 누군가가 그 증상을 지니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능력엔 특이도 사이에는 상쇄관계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방 촬영서의 상은 누구를 검사하고 어떤 위험 영상을 살려올지를 매우 전략적으로 따지고 검사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고 없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어느 진단검사도 100%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어느 한 가지 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한마디로 문제는 검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검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니다. 전립腺암 검진은 더 좋은 사례다. 검진은 A 이상 당신의 수치가 X 이상이므로 많은 불쾌한 부작용을 소환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전립腺 생검을 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형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腺 특이 항원 속도, 전립腺 특이 항원 밀도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더 보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 것이다. 우리 환자가 많은 남성이 그러듯이 전립腺암을 지닌 채 사망할까? 아니면 전립腺암으로 사망할까? 우리는 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삶을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방금 묘사한 혈액 강소와 다중 매개의 변수, MRI 기법의 접촉권에 지금은 불필요한 생금이다. 수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요.